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 아침 9시 56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 영상은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아침 영상, 저녁 영상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겠네요. 그죠? 긴 추석 연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단은 그 추가적인 하락은 멈추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과 한국이 추석 때문에 오랫동안 쉬고 있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여튼 미국과 유럽 증시는 연휴 기간 내내 하락을 일단 추가적으로 멈추고 있고, 나스닥은 일단 뭐 추가적인 반등을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그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그 조용히 있었다, 요렇게도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하락을 했다가 단기 바닥 만들고 나서 추석 연휴 끼고 나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바빴어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놈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놈들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다 여기 안에 지금 이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이거를 넘어가고 싶어 하는 나스닥, 여기를 붕괴시키고 싶어하는 나머지 친구들, 뭐 유럽 증시라든가 S&P라든가 뭐 아니면 러셀 지수라든가 이런 친구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내내 여기 안에 멈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요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더 상승을 하고 싶으면, 더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추가로 더 하락하고 싶으면 여기 직전 저점을 붕괴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이도저도 아니에요. 넘어갈 것 같지만 넘어가진 않았고, 붕괴시킬 것 같지만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연휴 기간 동안에 별일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주말 동안에 뭐 이슈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긴 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셧다운 이슈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셧다운을 모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뭐 당장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죠? 당장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는 것보단 낫죠. 근데 보시면 45일간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5일간 임시예산안.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은 셧다운을 모면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만은, 45일간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더 연장이 돼 버렸죠. 그렇다면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45일간의 측면에서 봤을 땐 더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고, 불확실성이 오히려 45일간 늘어났잖아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당장은 모면했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더 증시에 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셧다운 우려가 그 금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달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안 좋은 영향이 45일간 더 지속이 된다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안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젯밤에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달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물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하여튼 달러와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라든가 뭐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떤 그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빡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월도 뭐 강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연준 인사들이 미국 곳곳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또 금리가 올랐겠구나, 달러가 강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젯밤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죠. 또 그 제조업 지표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 미국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지표 나왔는데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 아래에서 나온 50 아래의 PMI는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안 좋구나라는 인상이 뭐 있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복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시장은 좀 어떤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자신감을. 이것 때문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하는 그런 지표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다 어떤 금리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증시에 별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기업 관련된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몇 가지만 보자면요.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가 EU에서 주말 동안에 EU에서 엔비디아를 사무실을 한번 털었다고 합니다. 반경쟁 행위로. 그러니까 그 독점했다라는 거죠. 독점하지 마라 그런 걸로 해서 사무실을 한번 털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악재죠. 요즘 하여튼 아마존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들 이런 반경쟁 혐의, 독점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미국과 유럽 정부에서 조사를 많이 받고 있는 IT 빅테크 친구들입니다. 참고적으로 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인도량이 어젯밤인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어젯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했는데요. 알고 넘어가자 이 정도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금리가 올라가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IT 빅테크의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올랐다. 나스닥은 올랐다. 하지만 어젯밤 내용을 보시면 그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훨씬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긴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IT 빅테크가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는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올랐다라는 거고요. 어젯밤 오름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조금 전에 그림 그렸던 거 있죠. 나스닥은 이 자리에서 전일 하락을 되돌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돌파 한창한 것은 아니고 어젯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다른 친구들은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별다른 지지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그런 상황을 보여줬죠. 오늘 밤에 어떻게 될까요? 연속적으로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탄력적인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걸 보고 또 발발발 떨어갖고 또 다 같이 하락을 할지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주말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지만 증시는 여전히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하여튼 왜 IT 빅테크가 강하고 왜 나스닥이 강했는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뭐 이해는 되지 않으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몇 거래일 정도는요. 뭐 짧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주식이 떨어져야 된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금리와 증시의 상승이 동시에 뭐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은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같이 가는 거지. 그죠? 추세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는 거지. 증시와 금리가 뭐 매일매일 영향이 있으란 법은 또 없습니다. 또 하필 사실 뭐 나스닥이 올랐다 뿐이지 뭐 다른 종목들은 빠졌으니까 또 금리가 또 증시에 영향을 아예 안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금리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미쳤는데 IT 빅테크 빼고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뭐 완벽히 설명은 잘 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일단은 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제 미국 증시 내용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나스닥은 보시면 이제 현물지수로 보는 게 조금 더 잘 보여서 현물지수 보여드리는데 전일 상승 29일날 하락을 완전히 되돌렸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 보겠어, 반등해 보겠어,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아직 전일 음봉을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넘어갈 준비가 거의 다 됐지만 넘어갔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이 어제의 상승을 되돌리면 또 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가는 이 전반적인 이런 기운에는 별로 이런 기운은 별로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S&P 지수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S&P 지수 보시면 직전 저점 자리는 또 지키고 있죠. 여기 직전 저점 자리잖아요. 여기를 붕괴시켜야 또 아래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어젯밤에 살짝 보여줬죠. 지지력을요. 그러니까 얘는 물론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기운이 얘도 더 센 거고요. 다만 이 직전 저점 깰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강한 지지력은 없어요. 별로 그렇게 강한 지지력은 없는 게, 이 보시면 박상승률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 전일 장대양 그 전일 장대 음봉에 이 그 전일 그 장대 음봉의 힘에 눌려가지고 아직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긴 어렵다.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독일 증시는 이렇죠. 2거래일 연속으로 저항을 확인했고,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의지 보였고, 직전 저점 앞두고 있죠.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번 연휴 동안에 여기 있는 저항을 테스트하고 다시 저항도 누적시키고 이 지지력을 확인했는데 지지력도 없다. 지금 이것까지 한 거예요. 유럽 증시는요. 단기 바닥 만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죠. 아직은 단기 바닥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 빠지고 증시가 더 올라오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나중에 이제 의미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 바닥에 불과하나, 지금은 붕괴를 앞두고 있는 단기 바닥에 불과하나, 이 자리에서 안 죽고 살아나면 중기 바닥으로 업그레이드, 혹은 장기 바닥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단기 바닥입니다. 그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볼게요. 아마 비슷한 모습이긴 할 겁니다. 자, 미국 변동성 지수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는 좀 약했기 때문이죠. S&P 좀 전에 보셨죠?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별로 지지력이 없다. 선물 차트로 보면 더욱더 명확히 보이죠.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못 가고 있다. 붕괴시키기 직전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스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변동성을 확대시킬 그럴 준비를 잘 맞춰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스닥은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나스닥은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을 어젯밤에 보여줬다라는 게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증시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 별로 반등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니냐. 빅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증시가 더 빠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길고 짧은 건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죠? 위쪽에 저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빅스의 움직임도 좀 느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애플 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애플 여기가 중요한 어떤 직전 저점 자리죠.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레벨 다운이 된 겁니다. 중요한 저항에 왔죠.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를 못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뭐 대응을 하는 게 뭐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상승세가 꺾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 방향성 알 수 없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애플과 나스닥의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항에 걸려 있긴 합니다. 애플과 나스닥 둘 다 이 저항에 걸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항에 걸려서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애플과 나스닥, 약한 S&P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될지 오늘 밤에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가 올라왔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 하락의 기운을 완전히 벗겨낸 건 아니죠. 왜냐? 저항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긴 해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얼추 다 봤죠. 금리와 달러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어젯밤에도 잘 올라갔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셧다운이 임시적으로 해소가 됐지만 어쨌든 임시적인 해소죠. 그죠? 금리는 앞으로 45일 동안 올라갈 이슈가 더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딱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승세는 여러 가지 것들에 힘입어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연설, 또 그리고 뭐 ISM 제조업 지표의 뭐 호조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예상치를 잡으면 안 됩니다. 어느덧 이게 오르는 속도도 빨라갖고 지금 4.7 가까이 와버렸는데요. 그죠? 4.7 터치했었네요. 그죠? 이거 이렇게 벌써 약간 비이성이 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 라운드 넘버를 터치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고 있습니다. 라운드 넘버는 5% 정도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함부로 끝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라운드 넘버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셔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가볍게 지켜보시면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금리의 3년간 모습인데요. 2020년 3월 달에 금리 저점 찍고 나서 쭉 금리가 올라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서,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이 오버슈팅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죠. 오버슈팅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지난 3년간의 이 상승 추세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오버슈팅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네, 그 정도 일단 살펴보고 2년물 금리 보겠습니다. 2년물 금리도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민 중이에요. 야, 이거 매파적으로 가야 되는, 매파적인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지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결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를 넘어갈지 말지 아직도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어젯밤 급락도 할 수 있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얘가 안착을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일단 더 이상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나 보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는 좀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살아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죠, 그죠? 이거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중요한 싸움이에요. 지금 방향성 위냐 아래냐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위쪽에서 일단 살아나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시장 참가자들이. 근데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좀 강하게 하기에는 좀 시장 여건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금리가 뭐 많이 상승도 못하고 많이 하락도 못하고 그래서 좀 애매한 모습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많이 비둘기파적인 생각도 많이 매파적인 생각도 못하죠. 사실 좀 여건이 제약이 많죠. 금리가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를 거고,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 말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져 봐야 여기서 얼마나 떨어지는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제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거 어렵다라는 걸 일단 어젯밤에 확인은 한 게 됐어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도 급등했죠. 예, 사실 금리의 상승보다 지금 달러의 상승이 더 무섭긴 한데요. 이 달러의 상승도 이쯤 됐으면 이제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는 오르긴 했습니다. 나스닥은요.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중요한 어떤 직전 고점이죠. 여기 돌파한 척하고 전고점 돌파한 척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지난번 한번 주춤했었던 이유는 여기 어디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저항에 탁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단 멈추겠다는 신호는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더 올라가겠다는 그런 모습인 거고, 달러도 조금씩 쉬어가면서 힘 조절 잘해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쉽게 달러의 상승이 끝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미국 나스닥은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증시나 다른 나라들은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금리와 달러의 상승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은 버틸 수 있으나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좀 이제 저항들이 좀 마주치긴 했는데, 저항에 맞닥뜨리긴 했는데 살짝 뭐 상승이 둔화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슈팅이 걸려가지고 하여튼 일단 계속해서 뭐 상승세는 유지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그죠? 함부로 끝을 예단하지 말자. 상승 추세다, 그죠? 전고점 돌파한 척하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를 끝낼 만한 어떤 의미 있는 엄청난 오버슈팅 이런 거 우리 아직 못 봤죠? 이런 엄청난 오버슈팅 이런 거 아직 못 봤죠? 아직 이런 걸 끝낼 만한 엄청난 오버슈팅 아직 우린 이런 거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금리에서도 물론이고 달러에서도 물론이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 엄청난 급등 오버슈팅이 나와야 이게 끝날 것 같다. 이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한번 쏟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어젯밤 좀 중요했던 건 제 생각은 국제유가가 좀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특히 달러 강세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달러 강세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결과적으로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 자리에 대략 어떤 저항이 있죠. 91달러, 92달러의 저항이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을 결과적으로 살짝 넘어갔다가 오버슈팅이었어요. 이게 오버슈팅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양봉을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연속으로 3거래일 만에 바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27일 날의 급등은 이거 레벨업이 아니고 오버슈팅이었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게 된 게 어젯밤입니다.
이 장대 양봉을 완전히 붕괴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다시 급속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여기 지난번 이 89달러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상승 추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리,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 2, 3거래일 동안 빠지고 있지만 지지력에 영향을 받는 마지막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다소 좀 국제유가는 좀 시원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건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침 10시 17분이잖아요. 미국 증시 개장하고 오늘 밤의 움직임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좋은 국제유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 언더슈팅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89달러, 88.8, 89달러 여기만 지키면은 또 결국 박스권으로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밤에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된다면은 국제유가는 결과적으로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제법 깊어지거나 아니면 하락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하락 전환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긴 좀 뭐한데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 89달러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굉장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랫동안 지켜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붕괴가 되면은 이거는 뭐 사실상 당분간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이건 속임수였다. 달러 강세가 그만큼 강한 영향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리값도 뭐 그렇고 골드를 봐도 그렇고, 그죠? 지금 이런 원자재들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다 이거 달러 강세를 의식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게 원자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코스피 이런 위험 자산들은 좀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빅테크는 왜 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IT 빅테크는 올라가려 그러고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지금 나머지 위험 자산들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이거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해요, 그죠? 물론 복합적인 원인이 있죠. 뭐 금리가 어떻게 되면서 달러가 어떻게 되고 그렇긴 한데, 이게 어느덧 지금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 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좀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강한 겁니다, 그죠? 지금 논리가 이래요. 금리가 강하니까 1번 달러가 강하다. 이게 지금 이게 논리이긴 한데, 금리가 강해서 달러가 강한데 달러가 강해도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사실 얘 하나만으로도 지금 일단 위험자산의 지금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다 설명이 되는, 약간 좀 꼬리와 몸통이 좀 뒤바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독특한 현상이죠. 그만큼 달러 강세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젯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구리값 봐라, 뭐 골드값 봐라, 여기 뭐 국제유가 봐라, 여기 뭐 S&P 봐라. 다만 나스닥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달러가 올라서 이렇게 위험자산들이 물 말아먹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러셀 지수도 그렇고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긴 왔습니다. 하지만 뭐 물론 달러 강세는 어떤 결과에 불과한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다, 뭐 그래서 긴축을 한다, 그래서 금리가 강하다, 이것 때문에 달러가 강한 게 맞긴 맞는데, 약간 지금 주객이 바뀐, 꼬리와 몸통이 바뀐 좀 그런 모습도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일본 증시는 연휴에도 한국 중국 쉬는 사이에도 열려있던 일본 증시는 연휴 내내 하락을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전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자리에 이제 온 것 같아요, 그죠? S&P, 러셀, 뭐 독일 증시 다들 이렇게 이제 전저점 자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근데 여기 있죠. 하여튼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엔화 약세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그 모양이니까요. 150엔을 이제 거의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엔달러 약세 잘 진행되고 있고요. 150은 이제 저항입니다. 전 고점, 역사적인 중요한 고점 저항이기 때문에 엔화 상승은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이 구두 개입만 하고 있지 공격적으로 막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엔화가 150엔 가는 거는 용인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분위기인 거고요. 이 실질적으로 이제 엔화에 개입을 하는 그런 시기는 지금 152엔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0은 용인하겠다. 그러나 152에서는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어요. 152는 역사적인 고점으로서 사실 저항이긴 하죠. 근데 솔직히 개입할 거면 지금 150에서 개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150이 무거운 저항입니다. 152는 뭐 그냥 그런 저항이긴 하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살짝 터치했던 거는 역사적인 고점으로서 사실 150이 의미가 있지 152가 막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152에서 사람들이 개입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환율이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연휴 이후에 한국 증시에도, 그죠? 네, 한국 증시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원화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그래서 조금 좀 중요해질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유럽 증시나 S&P 지수나 뭐 일본 증시나 다 지지선 부근에 내려온 겁니다. 그죠? 지지선 부근에 내려왔어요. 사실 지지선 부근이니까 반등을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른다. 지켜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오늘 저녁 영상 쉬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